중국산은 쓰레기였다. 2025년 11월 페루 국방장관의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외교적 수사 아닙니다.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한 나라의 장관이 다른 나라를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뒤에 따라온 숫자 9조 원. 페루가 이 돈 뭉치를 들고 간 곳이 어딥니까? 미국? 아닙니다. 독일? 아닙니다. 경상남도 창원, 한국입니다. 남미 끝자락 페루가 태평양 건너 한국까지 날아온 이유, K 흑표를 싹쓸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페루요. 마추픽추 관광이나 갈 때 떠올리는 그 나라가 한국산 전차를 사겠다고 9조 원을 들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독일의 레오파드도 있고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원래 중국 전차를 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레기라고 선언하고 한국으로 뛰어왔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배신을 당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의 K 전차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9조 원이 아깝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모한 돈전에서는 중국의 사기극부터 K 흑표가 안데스 산맥을 정복한 비밀까지 이 역전극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페루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페루 육군의 주력 전차가 뭔지 아십니까? T-55입니다. 1950년대 소련에서 만든 전차예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몰고 내려온 T-34의 바로 다음 세대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맞서 싸웠던 그 전차의 후속작을 2020년대에도 페루군은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파트 경비원인데 요즘 동네에 무장 강도단이 출몰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여러분한테 준 무기가 조선시대 화승총입니다. 그것도 습기 차면 발사가 안 되는, 이게 페루군의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페루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칠레입니다. 남미에서 페루와 칠레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 관계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역사적인 전쟁도 있었고 영토 분쟁도 있었고 지금도 서로를 경계하고 있죠. 그런데 2010년대 초반 칠레가 결단을 내립니다. 독일에서 레오파드 2 전차를 대량으로 들여온 겁니다. 레오파드 2,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바로 그 전차요. 상상해보세요. 옆집이 갑자기 최신형 스포츠카를 뽑았는데 우리 집 차고에는 녹슨 경운기가 있는 상황. 페루 국방부 장성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국경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T-55로 레오파드 2를 상대한다는 건 맨손으로 UFC 챔피언과 붙겠다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승패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죠. 페루는 급해졌습니다. 빨리, 그리고 싸게 전력을 현대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요? 페루는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GDP 순위로 따지면 세계 50위권 바뀌고 국방 예산은 미국의 1%도 안 됩니다. 독일 레오파드 대당 100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 에이브람스 그것도 비슷하거나 더 비싸죠. 게다가 미국이나 독일은 중남미 국가의 최신 무기를 쉽게 팔지 않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도 있고 정치적 계산도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페루는 여기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나라 전체가 후회할 실수를요. 바로 이때 페루의 절박함을 간파한 누군가가 달콤한 속삭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싸게. 중국이었습니다. 2009년 베이징에서 온 무기 상인들이 리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MBT 2000, 중국의 최신의 수출형 전차입니다. 가격은 레오파드의 절반, 성능은 그에 준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게다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페루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 할인해드리죠. 지금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거래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페루 입장에서는 이게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까요. 2010년 페루는 MBT 2000을 도입합니다. 리마 시내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새 전차들이 천천히 광장을 가로질렀고 페루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현대식 전차를 갖게 됐다고, 칠레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의 심장,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차의 엔진, 뭔가 이상하다. 카탈로그에 적힌 재원과 실제 성능이 다르다.
고장이 너무 잦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MBT 2000의 심장인 엔진은 중국산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제 6TD-E 엔진이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엔진을 사와서 자기네 전차 껍데기에 끼워 넣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팔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첫째, 사기입니다. 중국은 자국 기술로 만든 전차라고 광고했습니다. 순수 국산이라고요. 페루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핵심 부품이 제3국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건 자동차 딜러가 신차입니다 라고 팔아놓고 알고 보니 중고 엔진을 끼워 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 우크라이나 엔진을 라이선스 없이 무허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크라이나가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경로했습니다. 야, 우리 엔진 허락도 없이 갖다 쓰고 제3국에 팔아? 당장 부품 공급 끊어. 2014년 우크라이나는 페루 전차에 들어간 자국산 엔진에 대한 모든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 순간 MBT 2000은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차입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도 오일 필터가 막혀도 뭐가 고장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워놓는 수밖에요. 실제로 페루군 기갑부대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10대 중에 한두 대만 겨우 굴러가고 나머지는 차고에서 먼지만 쌓였습니다. 훈련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엔진을 걸면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요. 페루 국방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수백억 들여서 산 게 움직이는 관입니까? 페루는 중국에 항의했습니다. 책임지라고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기술 지원, 부품 공급 없었습니다. 중국은 발을 뺐습니다. 일단 팔면 끝이었던 거죠.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건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페루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중국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도 담당자가 바뀌었다,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잠수를 탄 거죠. 이 사건은 페루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계약 담당자들은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언론은 중국에 속았다며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고요. 무엇보다 페루의 군사적 위기는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습니다. 칠레와의 전력 격차는 그대로인데 손에 든 카드마저 쓸모없어진 상황. 이건 국가 안보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페루 국방부는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그들은 전략을 완전히 바꾸기로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보기로 한 겁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진짜 작동하는 무기를 찾아서 이번엔 제대로 투자하겠다고요. 페루는 이제 눈에 불을 켰습니다. 싼 거 필요 없다. 진짜를 달라. 그리고 찾아낸 이름, KE 흑표.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왜 하필 KE입니까? 세상에 좋은 전차는 많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 미국 에이브람스, 영국 챌린저, 이스라엘 메르카바. 이 중에서 왜 페루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구조 원이나 들여서요. 여기에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입니다. 여러분, 페루의 지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페루 영토의 상당 부분은 안데스 산맥이 관통합니다. 해발 4, 0m, 높으면 5, 0m가 넘는 고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백두산 높이가 2, 744m입니다. 안데스는 그것보다 거의 2배 높은 곳에서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발 4, 0m,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높이입니다. 사람도 10분만 뛰면 쓰러지는 곳. 거기서 50톤짜리 쇳덩이가 전속력으로 달려야 합니다. 문제요? 산소가 없습니다. 엔진이 숨을 못 쉽니다. 레오파드 2, 3, 0m 넘으면 헐떡거립니다. 에이브람스, 거기서 시동 꺼집니다. 중국 전차요?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2는 유럽 평원에서 달리도록 설계됐습니다. 해발 500m 이하의 평평한 땅이 무대죠.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중동 사막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덥고 모래 날리는 환경에선 최강이지만 산소 부족한 고산지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KE 흑표는 다릅니다. 이놈은 슈퍼차저가 달려 있습니다. 공기를 강제로 쑤셔 넣는 장치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왜 KE에만 이게 달렸냐고요? 한반도의 70%가 산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산악국가예요. 전쟁이 나면 평야에서만 싸울 수 없습니다.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야 하고 험준한 고갯길에서도 전투가 벌어집니다.
K 흑표는 이 환경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개발 당시 한국 방산 엔지니어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었습니다. 산을 탈 수 있는 전차를 만들어라. 결과요? 해발사 0m에서 시속 70km. 다른 전차들이 질식사할 때 K 혼자 싱싱 달립니다. 하지만 엔진만 좋다고 산에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산악지형에서 전차가 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각도입니다. 경사면에서 주포를 조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차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으면 포탑이 아무리 돌아가도 정확한 조준이 안 됩니다. 특히 위에서 아래로 쏘거나 아래에서 위로 쏴야 할 때 차체 각도가 발목을 잡습니다. K는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전차입니다. 무릎을 꿇는 전차. K에는 세계 최초로 능동형 현수장치라는 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전차가 스스로 차체 높이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방이 낮은 경사면이라면 K는 앞을 낮추고 뒤를 올립니다. 마치 고양이가 사냥감을 노리듯 자세를 웅크리는 거죠. 후방이 낮으면 반대로 뒤를 낮추고 앞을 올립니다. 심지어 좌우로도 됩니다. 옆으로 기울어진 협곡에서도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며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레오파드도 못합니다. 에이브람스도 못합니다. 중국 전차요? 꿈도 못 꿉니다. 페루 평가단이 K 시연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전차가 아니라 산악 괴물이다. 안데스의 험준한 계곡에서 적을 발견하고 자세를 낮추고 정확히 조준해서 명중시킨다. 그 어떤 전차도 따라올 수 없는 K만의 특기입니다. 페루는 이미 중국에게 한 번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증에 검증을 거듭했습니다. 실제로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K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해발사 200m 지점이었습니다. 결과는요? 다른 후보 전차들이 헐떡거리며 주저앉을 때 K만 유유히 달렸습니다. 엔진 출력 정상, 기동성 정상, 사격 정확도 정상. 페루 평가단의 최종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고지대 작전에서 K 흑표를 대체할 전차는 현존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9조 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끌어낸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능만으로 9조 원이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K가 뽑힌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성능이 말이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페루가 9조 원이라는 역대급 금액을 과감하게 베팅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전차만 판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기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A 국가가 돈을 내고 B 국가가 완제품을 줍니다. 끝. 고장나면 B 국가에 수리 맡기고 또 돈을 내야 합니다. 부품이 필요해도 B 국가한테 손 벌려야 하고요. 이게 전통적인 무기 수출 방식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전부 이 방식입니다. 사실 일종의 종속 관계가 생기는 거죠. 무기를 판 나라가 갑이 되고 산 나라는 을이 됩니다. 중국은 더 심했습니다. 싸게 팔고 나서 뒤통수를 쳤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페루에 제안한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전차만 사지 마세요. 전차 만드는 기술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K 전차를 조립하는 생산 라인을 페루 현지에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페루의 방산업체 페이미와 손잡고 K 일부 구성품을 페루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요. 이건 미국이 절대 안 해주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완제품만 팔지 절대 생산 기반까지 넘겨주지 않습니다. 중국이요? 애초에 핵심 기술이란 게 없었잖아요. 남의 엔진 가져다 붙이는 나라가 뭘 가르쳐줍니까? 한국만이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 한국 방산의 DNA가 다르니까요. 한국은 물건 팔고 끝이 아니라 30년 동맹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무기를 사면 그 순간부터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페루의 K 생산 라인이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페루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받습니다. 페루 공장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페루가 부품을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처럼 뒤통수를 맞을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K 시스템이 페루군에 뿌리를 내리면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한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도 한국에서 오고 업그레이드도 한국 기술로 하고 신형 전차가 나오면 또 한국에서 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9조 원 장사가 아닙니다. 향후 반세기 동안 페루 방위 산업을 한국 궤도에 올려놓는 30년짜리 족쇄입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페루 입장에서도 이게 최고의 딜이었습니다. 미국은 비싸고 눈치 게임, 독일은 비싸고 기술 이전 없음, 중국은 싸지만 쓰레기, 한국, 가격, 성능, 기술 이전, 3박자. 답은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계약에는 K 전차 외에도 K8, 108, 100호 장갑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지 생산 옵션이 있고요. 한국은 페루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한 겁니다. 이게 중국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중국은 팔고 빠지고 한국은 팔고 함께 갑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봅시다. 페루의 9조 원 계약. 이게 그냥 전차 잘 팔았네 수준의 뉴스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판을 뒤엎는 사건입니다. 남미는 오랫동안 중국의 텃밭이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중국은 남미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지어주고 무기를 싸게 팔았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남미 상당수 국가에 중국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특히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싸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유럽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국은 돈만 내면 된다며 문턱을 낮췄습니다.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페루의 사례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중국산은 쓰레기였다. 이 한마디가 남미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의 저 발언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무기의 민낯을 공식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폭로한 겁니다. 콜롬비아가 주목했습니다. 브라질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페루가 저렇게 되었어? 우리도 중국 무기 들여왔는데. 남미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국산 무기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합니다. 이미 징조가 보입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산 FA-50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필리핀도 FA-50을 샀고요. 폴란드는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K 방산의 영토는 매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아직 미개척지였습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페루 계약은 그 벽에 낸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리고 균열은 번집니다. 만약 콜롬비아가 다음 전차 도입 시 K를 고려한다면, 브라질이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인다면 이건 단순히 몇 조 원 더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미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중국을 몰아내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닙니다. 무기를 사면 군사 교류가 생기고 합동훈련이 생기고 정보 공유가 생깁니다. 외교적 유대가 깊어지고 경제 협력으로도 이어지죠. 한국이 페루에 전차를 팔았다는 건 페루와 30년짜리 동맹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동맹은 주변 국가에게 한국과 손잡으면 저렇게 된다는 모범 사례가 됩니다. 중국이 씩씩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남미 영향력에 균열이 생겼으니까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신흥 방산 강국 때문에. 자, 정리해봅시다. 왜 페루는 9조 원을 들고 한국을 찾아왔을까요? 첫째, 중국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둘째, 안데스 산맥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K 흑표만이 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해발 4, 0m에서도 숨쉬는 유일한 전차. 셋째, 한국은 무기만 판 게 아니라 기술과 생산 기반까지 파트너십으로 제공했습니다. 30년 동맹을 제안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 성공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이 국가 레벨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K2 흑표 한 대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의 역사가 농축돼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미국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도 한때 기술이 없어서 서름받던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들어서 남미 대륙까지 수출합니다. 페루 군인들이 태극 마크가 붙은 전차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누빕니다. 이건 국뽕을 빼고 봐도 대단한 일입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승부하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승부하고 파트너십으로 마음을 얻었습니다.